가치 투자를 위한 네이버 분석 활용법. 가치 투자를 위한 네이버 재무 분석 활용법. 재무제표는 세 가지 중요한 보고서가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이다. 포괄, 재무, 현금,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이다. 재무상태표. 네이버 증권에는 전자공시를 들어가지 않아도 그리고 5-4처럼 재무분석에서 세 가지 보고서의 내용을 알려준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총포괄손익을 보자. 포괄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의 상품을 팔아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해하면 된다.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 분석, 재무 분석, 포괄손익, 재무제표, 현금흐름표를 볼 수 있다. 회사가 물건을 팔면 매출액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때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가 있으므로 매출액에서 원가를 먼저 뺀다. 그 다음 판매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뺀다. 그리고 세금을 비롯한 몇 가지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포괄손익이다.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아 매출액이 커진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변동, 판매비의 증가, 세금 폭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의외로 얼마 남는 것이 없을 때도 있다. 회사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포괄손익은 얼마고 매년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면 될 것입니다. 그림 5-5와 그림 5-6은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와 네이버 증권에서 찾은 네이버 종목의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데이터는 다트에서 제공하는 재무상태표와 동일하지만 회사별로 제출하는 양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트에서 보는 재무제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총포괄손익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흑자는 내고 있는지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매년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면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흑자는 투자 대상물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포괄손익.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와 자본을 보자. 재무상태표에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부채와 자본, 즉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를테면 회사가 자기 자본 50억 원에 은행 대출 150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00억 원이고 그 중에 50억은 자본, 50억은 부채로 표기될 것입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종류. 다트에서 요약 재무 상태표를 보면 자산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다.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자본금, 비유동부채, 자본금,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자본금, 기익, 포괄손익. 5-7, 그림 5-7의 재무상태에서 자산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것은 자산 총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자산이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규모가 증가하는 기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증가하지만 부채를 많이 발생시켜도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을 부채와 자본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도 알려줍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선, 자본, 부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산은 유동성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먼저 유동자산은 보통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총계에 대비하여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산의 유동성 측면을 생각해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동자산의 내용 중에는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회계 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동자산 중에는 재고자산의 증가가 급격하게 발생한다면 다트를 통해 세부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중 비유동자산은 빨리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 다음 그림 5-8을 보면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공장, 차량 등의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과 같이 형태가 없는 자산입니다. 여기에 유형자산에 속해 있는 토지와 부동산이 뜻밖의 금맥을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 증권에서 찾기는 힘들고 다트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회사의 상황을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본사, 공장, 부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회사의 재산이 그만큼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재무상태표에 올려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런 것을 먼저 발견하여 투자한다면 향후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림 5-9에서 보는 것처럼 자산을 부채와 자본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채는 기업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자산은 증가할 때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한다면 기업의 안정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필자는 부채 비율이 자본 총계 비율의 10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다면 즉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다면 회사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100% 이내로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본 총계와 비교하여 100% 이내인 종목이 안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부채가 전혀 없는 기업이라면 성장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원하는 기업의 대표라면 자본과 함께 부채를 늘려서 회사의 규모나 수익을 키울 것입니다. 하지만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을 갚아버리면 회사가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그저 현상 유지만 하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부채 비율이 100% 아래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종목을 선호합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본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식을 팔아 조달합니다. 이러한 자본은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기이,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은 그림 5-10에서 보는 것처럼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지출할 곳을 모두 지출한 다음 회사에 모아둔 현금입니다. 자본에서 자본총계에 대비하여 이익잉여금이 50% 이상이라면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자본에서 자본총계 대비하여 이익잉여금이 50% 이상이라면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중요한 이유는 배당과 무상증자를 이익잉여금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에서 현금을 모아두게 되더라도 이 돈은 회사 마음대로 몰래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아둔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당이나 무상증자와 같은 방법을 통해 써야 하는데 이때 주주들도 함께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향후 배당을 통한 주가도 급등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은 자본총액을 대비하여 50% 이상인 기업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장주의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투자를 통한 사업 확정을 하느나 이익잉여금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장주의 경우라면 이익잉여금은 자본 청구에 대비 30% 정도 됩니다. 그래도 30% 이상 보유하는 이유는 이익잉여금이 배당이나 무상증자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이 위기나 큰 경제 위기가 닥쳐와서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에서는 이익잉여금을 반도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에서 세 가지 현금 흐름을 보자. 현금 흐름표에서 세 가지 현금 흐름을 보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현금 흐름을 알려줍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왔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등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상태만을 알려준다면 기업의 운영에 대해 이해하려면 특정 시점의 상태뿐만 아니라 전체 현금 흐름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현금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종목의 현금 흐름으로 보면 영업활동으로 매년 버는 돈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투자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재무활동을 통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이 계산할 때 흑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자나 빚을 갚을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자칫 흑자 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5-11처럼 현금 흐름에서는 영업활동, 현금활동,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의 세 가지 상태를 기록합니다.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려줍니다. 만일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었다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다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벌어들인 돈에서 재투자를 얼마를 했는지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만일 돈을 벌어서 다시 투자하는데 돈을 썼다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즉 투자활동 현금 흐름 항목이 마이너스라면 투자자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돈이 들어와 플러스가 되었다면 투자활동을 통해 돈을 번 것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은 회사가 영업이나 투자를 위해 외부에서 돈을 마련해 오거나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금, 신규 대출 상환으로 현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 일반적인 경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부채가 상환되었는지 연계하여 보면 됩니다. 가치 투자를 위해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좋지만 최초의 몇 가지라도 이해했으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총 포괄손익을 보면서 매년 성장하는 기업인지 흑자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진다. 매년 자산이 증가한다면 회사의 규모나 보유자금이 매년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의 유동성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유동성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나뉩니다. 비유동 자산에서 부동산은 중요합니다. 여기에 숨은 정보는 다트의 심층 분석을 하면서 찾아보면 됩니다. 부채는 자본의 대비 100% 이내에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이 자본 대비 50% 이상인지 성장주의에서 최소 30%인지 살펴보자. 현금 흐름에서 영투,
통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해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확인하면서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판단해보자. 용어 정리, 포괄손익, 한 회계기간 동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 한 회계기간 동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 한 회계기간 동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유동자산 플러스 비유동자산. 이익잉여금,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지출할 곳을 모두 지출한 다음 회사에 모아둔 현금.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지출할 곳을 모두 지출한 다음 회사에 모아둔 현금이다.